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즘 시대가 이제 과학 시대인데 이 과학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불교 신도로서 혹은 불자로서 우리 불교에서 강조하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또 이 과학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지침을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제목은 뭐 거창합니다만은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 생명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숫자가 있고 사람만 해도 뭐 66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사람, 뭐 동물, 뭐 식물 모든 걸 다 통합해 봐도 이 실제로 저희 몸, 육체 뭐 이런 형태를 지닌 우리 몸은 물질로서 한 150개 정도의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화학 뭐 주기율 막 이러고 원소 외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겨우 한 150개까지 정도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또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얼굴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명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르칠 적에는 이 형태가 있지만 또 어쨌든 살아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사작용을 한다. 이런 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생명체는 자식을 낳고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주죠. 그래서 자기 복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불교적으로 보면 퍽 중요한 개념이 이 진화를 한다고 말합니다. 진화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거죠. 주위 환경과 적응을 해서 자기 자신을 환경에 가장 맞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화는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길게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진화의 속성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 시간을 제로 지금 이 순간으로 잡아보면 바로 우리가 이 주위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숨을 쉬고 이게 다 진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희는 생명체를 정의할 적에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전공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느 날 이제 제 학교에 미대 교수랑 얘기를 했더니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은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저는 또 할 말도 없더라고요. 확실히 이 미대 교수 말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존재지 무슨 뭐 형태가 있고 대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차이를 가만 생각해 봤더니 한쪽은 우리 물질적인 어떤 육체의 면에 더 얘기를 한 거고 또 미대 교수들은 정신작용을 좀 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 대상이란 건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는구나. 제가 생물을 전공하는 교수로서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형태, 뭐 대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 같은 생명체인데 또 미대 교수는 저렇게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과학자가 바라보는 시각과 또 불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불자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때 우리가 뭐 생명과학이다, 뭐 생명조작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럼 그때 생명이 정말 생명일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과학자가 다루는 생명은 사실 생명체를 다룹니다. 이 생명체라는 건 여기 이 슬라이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물체죠.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생명체도 되고 생물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섞어서 쓰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생명체를 나타나게 생겨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바탕. 그래서 이게 뭐 불성, 근본, 자성, 혹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도 표현되는데 어떤 뭇 중생, 뭇 존재들의 근원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에 바탕을 둬서 나타난 것이 생명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과학에서 다루는 건 생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다룹니다. 물체를. 그리고 이 생명이 뭐냐 그러면 또 과학은 사실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 생명체와 생명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면역학을 하다 보니까는 뭐 여러 정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생명체의 특징은 개체 고유성이 아닐까. 여기 66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다 다릅니다. 또 우리 보기에 지금 저 법당 밖에 날아다니는 저 잠자리들도 사실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의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개체 고유성, 줄여 말하면 개체성, 개성,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생명체는 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생명체로서 아상이 없는 생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게 이제 생태가 되고 그것에는 또한 마치 각 생명체가 개체 고유성이 있는 것처럼 생태계에서는 또 종간 고유성이 있죠. 그래서 이 개체 고유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바라봐야만 생명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생명 현상의 특징은 개체 고유성이고 우리 개체가 다 하나하나 다르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개체 고유성과 다양성이 어디서 올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일단 현대 물리학, 천체 물리학에서 그 생각하는 그 우주,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주는 약 150억 년 전에 대폭발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떠나서 현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 얻어낸 현 시점의 결과인데요. 우주가 저렇게 탄생을 하고 그 후에 쭉 시간이 지르면서 또 이 지구가 태어나서 또 시간이 막 흘러서 생명체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포유류가 나타나고 저 포유류 안에는 또 더 시간이 끝에는 인간이 있고 그 인간 끝에는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의 부모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만한 시간이 있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50억 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종종 생물학자들 중에는 야 이렇게 긴 우주의 역사 속에서 맨 끝에 점도 안 되는 우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찮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거꾸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150억 년의 시간의 누적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더욱이 150억 년의 시간의 누적, 더욱이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서 이 한 자리에 한 법당에 앉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인연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생명과학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 뭐 당연히 그 당시 용어긴 하지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가. 또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린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양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150억 년의 최소한 시간의 누적,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죠. 시간의 누적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뭐 못나고 부족하고 뭐 혹은 경우에 따르면 잘나고 이렇지만 그러한 자기 모양대로 있는 것 있기 위해선 150억 년의 시간이 사실 누적돼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 담겨져 있다. 또 한편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생명체, 한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의식을 하건 안 하건 그 생명체는 몸이 장기로 이루어지고 뭐 심장이다, 허파다 뭐 이런 장기로 이루어지고 또 그 장기는 조직과 세포, 그걸 더 들어가 보면 분자, 원자까지 가요. 이런 것들이 다 관계를 맺어서 나를 만들고 또 나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과 사회를 만들고 이 전 자연계랑 보면은 또 생태계를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 놓여 있지 관계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어떤 특징은 개체고일성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각 개체만의 다양한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화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긴 시간의 누적과 공간 속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우리 인간은 모두 발생, 해부, 생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개체고일성을 찾을 수는 없어요. 나만의 개성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저 우유종이란 인간 혹은 뭐 나라고 하는 이 개체는 성은 어디서 올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어떤 한 생각, 정신적인 자기와 또 내 몸, 신체적인 자기를 담당하는 것은 신경계와 면역계가 담당합니다. 물론 이 단순한 뇌나 이런 신경계가 다냐, 그 넘어서 어떤 영적인 부분이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고요. 최소한 나라고 하는 생각의 어떤 물질적인 터전은 뇌신경계입니다. 또 신체적인 나, 우리 몸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제가 뭐 팔이 뚝 잘라져서 팔이 없다, 혹은 뭐 신장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이 보살심을 내서 팔을 하나 떼어서 제 몸에 붙여주면 그 붙여준 팔을 제가 잘 달고 다닙니까? 다 거부 반응을 보여요. 신장을 이식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특히 서양에서는 정신이 우월하고 뭐 육체가 좀 모자란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쉽게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왜냐? 정신적인 나는 내가 누군지 사실 감을 잘 못 잡아요.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도 많이 하고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긴 하지만요.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몸은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피부 하나 이식해도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딱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 몸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 발생, 해부, 생리와 신경 면역을 잘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요. 개체고일성을 해주는 신경과 면역을 봤더니 내 몸을 그냥 코, 눈 만드는 이거는 영양분만 있으면 그냥 발생이 됩니다. 만들어져요. 그러나 개체성을 나의 개성, 혹은 거꾸로 하면 아상인데요. 아상을 만드는 이 신경계와 면역계는 반드시 외부의 자극과 그것에 대한 반응과 기억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누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정말 사랑스러운 부모님 밑에서 컸는지 혹은 학대받고 컸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농촌에서 건강하게 뛰어놀았는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공기 조절되는 아주 그런 아파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면역 상태가 다 다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과 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관계의 덩어리인데 그렇다면 관계에서도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구성 성분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게 나오지만 그러한 관계도 또한 바람직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적 생명을 말할 적에 생명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질문입니다. 즉 의미, 뭐 비행기가 뭐냐, 우리가 뭐 비행기 뭐 구조 알고 뭐 어떻게 만들고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때 내 필요한 이것이 비행기고 차고 이 의미를 알아서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생명이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학자들이나 따지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질문은 내 생명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 생명 자체를 뭐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생명이 뭐냐라고 그걸 우리가 이제 거대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매일 관념적인 그러니까 공허한 탁상공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뭐냐, 내가 누구냐 이런 것이 체험이 아니라 철학적인 접근을 할 때 벌써 인류의 역사에 아직도 딱 정답이 없어요. 체험하지 않은 한. 그러나 체험이란 건 개인의 내 삶의 문제로서 내 삶의 의미로서 다가올 때 절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논할 때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보다는 내 삶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 현상을 이해할 때 프랙탈 구조라고 말합니다. 프랙탈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프랙탈이란 건 뭐냐면은 자기 반복을 통해서 반복입니다. 전체이면서 부분이고
부분이면서 전체인 관계를 프랙탈 구조라고 불러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체이면서 부분이고 부분이면서 전체다. 뭐 사실 일미진시, 함시방 뭐 이런 게 다 그런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무슨 말이냐? 저 별표에 그 선분이 하나를 있는데 쭉 선분이 하나 있으면 가운데로 손가락을 이렇게 당겼다고 생각하면 전 별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선분을 똑같이 가운데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겼어요. 그럼 또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큰 모양이나 작은 모양이나 모양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이 척도에 상관없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척도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프랙탈 구조는 뭐 저렇게 큰 모양이나 작은 모양이나 그 모양이 다 담겨져 있다. 이거를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여기서 중간에 간단히 마무리해 보면 생명체는 육체, 물질을 매체로 해서 개체 고유성이라는 생명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고 이렇게 100몇 가지뿐이 안 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다양한 생명체의 자기만의 고유성은 프랙탈과 이 복잡계, 카오스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아상, 개체 고유성은 원래 우의종이란 게 있어서 우의종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죠.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구체적 실체가 없는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점이고요. 그것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우러진 게 생태계인데 생태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생명은 주위와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뭐 제가 나중에 뭐 차이와 차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한번 이 과학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뭘 추구해 왔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불자라면 사실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얻은 게 있고 잃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또 거꾸로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너무나 편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학은 지식을 얻거든요. 과학은 사물의 이치를 다룹니다. 뭐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이치를 다루는 게 과학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줄이면 이제 사리가 되는데 사리, 뭐 사리에 밝으신 분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물의 이치에서 밝혀낸 게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라고 부르죠 영어로. 그래서 과학은 팩트를 얻고 지식을 만드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불교,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죠. 그리고 종교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요. 진실, truth. 그럼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뭘까요? 이 사실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 물론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진실이란 것은 진리란 것은 시대나 문화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공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실인데 사실이란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냥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뭐 하나 만약에 이거 깨지니까 안 넣어요. 이거 탁 놓으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만유인력, 중력. 그러면 이게 만유인력이다, 중력이다. 답안지에 그렇게 쓰면 점수 딱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유인력에 의한 건지 중력에 의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배운 거죠. 과학자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믿은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그렇다니까 믿은 거고. 지구가 무지 빨리 돌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구 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이 밤과 낮이 있는 게 도는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뭐 이런 거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과학자가 말한 증거를 여러분 믿는 겁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과 진실을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에 대한 것은 지식이지만 지혜는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다 공감되는 것을 다루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과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를 끊고 들어가요. 그리고 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 유물적으로 바라봅니다. 물질, 기계로 보는 거야, 생명체를. 그러나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종교 지혜는 관계 덩어리로 봅니다. 영기적 존재로. 근데 이제 특히 재밌는 것은 현대 과학은 그래서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작동합니다. 이 지식 체계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함을 함으로써 돈도 내고 우리가 사고 막 이래서 잉여 가치를 만들면서 자본주의의 자본을 창출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뭐 국익이나 돈을 벌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지향적이 되죠. 가치, 돈에.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그 욕망의 만족보다는 뭐 욕망의 비움이랄까, 욕망을 저는 이제 그 닫지 않고 열린 욕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욕망의 비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어떤 뭐 돈이나 명예나 뭐 국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복, 삶의 의미를 추구해. 제가 아까 의미와 가치는 다르다고 그랬죠. 뭐 엄밀한 의미에서 많은 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금은 과학 시대입니다. 과학 시대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지식으로 체계화해서 그것을 그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잘라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거고 관계로서 사물을 보고 욕망의 비움의 자세를 갖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이 현대 과학이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주인이 됐으면 너무나 좋은 방법이지만 이 과학에 우리가 워낙 과학이 무조건 다 우리를 잘해줄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매우 폭력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에 일상의 삶을 부정하고 막 관념적인 것 쫓아다니다가 비현실적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철저한 비폭력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그 석가족이 그 멸망할 적에도 폭력을 들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나 길목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라 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 업보 혹은 인과를 받아들이셨는데 부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게 비폭력이라면 제가 과학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말하기 전에 먼저 폭력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뭘 폭력이라고 생각하세요? 폭력은 이 세상은 존재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단절하거나 왜곡시키는 것, 즉 아까 그랬죠. 바람직한 관계가 있는데 그걸 왜곡시키는 것은 다 폭력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 자식.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야단칠 때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엄연히 있고 이 얘가 내 자식으로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단치고 때린다면 저는 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뭐 머리 하나 톡 때리는 거라도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마침 애가 있으니까 애를 탁 때린다. 그거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상태고 자기 화풀이 대상이 된 거죠. 아이들은 금세 알아요. 그런 거. 그런 식의 야단은. 그랬을 적에 그 폭력을 당하는 데서 굉장히 억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런 폭력의 대상이 됐을 때 폭력은 관계의 단절이나 왜곡입니다. 저는 불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 폭력은 강자만 행사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결국 폭력은 관계의 단절과 왜곡이라면 이 약자들도 체념하거나 혹은 단념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자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혹은 뭐 연인과 혹은 자식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거고 적극적인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불자로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처님은 결코 소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밖에 나가 보면 뭐 불자다 그럼 뭐 명상이나 하고 세속을 끊고 뭐 산속에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처님은 바람직한 관계, 그 출발은 나부터 하지만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면 내 육신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관계인지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비폭력이죠. 왜냐하면 내 주위에 혹은 내 안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가 폭력이라면 그것을 바로 잡아라고 제대로 네가 관계를 봐서 이 인과에 대해서 불매해서 어둡지 않고 깨어 있어서 그걸 바로 살아라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삶,
내 이웃과의 삶, 내 안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폭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폭력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아까 한 생명체 있을 때 저런 관계 구조가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폭력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존재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뭐 생태 파괴 이런 거에서부터 혹은 집단 어떤 사회 내에서는 뭐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거 다 다양성을 인정 안 하고 저건 저런 거야, 뭐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 이렇게 해서 그냥 범주화를 시키고 하나만 하면 아 저건 뭐 남자라서 그래, 여자라서 그래, 혹은 뭐 심지어 지역 감정에서도 아 이건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래, 이런 식의 그 범주화가 일반화를 시켜서 그 관계를 그 끊어가는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도 있고.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건 사실 더 중요한 그 맨 밑에 있는 저 신약 신소재 지혜모 원폭 이런 폭력 관계입니다. 그럼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노 뭐 요즘 많이 얘기하죠.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뭐 나노 공학이다 뭐다. 그래서 뭐 굉장히 요즘은 나노 치아까지 나왔어요. 뭐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거 볼 때 진짜 황당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진폐증 아시죠? 탄광에서. 진폐증이란 건 탄광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작은 먼지가 폐에 들어와서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너무 작은 입자는 배출을 못합니다. 이 세포들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은 입자들이 몸 안에 쌓일 때 폐가 돌처럼 굳어서, 왜냐하면 돌가루가 쌓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건데, 나노 파티클이란 건 그 먼지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막 여러분이 뭐 나노 치약이다 뭐다, 실제로 나노도 들어있지 않지만 어쨌든 나노 치약이다 막 뭐 해서 써봐요. 나노가 그거는 세포, 워낙 작은 세포들로 막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배출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그 세상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처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경고하지만 이제 마케팅, 자본주의나 이런 데서는 그걸 막 멋지게 선전해요. 그리고 또 연구비도 타고 그러니까. 그러다 최근에 사실 우려하던 사실이 나타났죠.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중국에서도 나노 무슨 하는 공장에서 일하시던 여성분들이 막 사망하고 병에 걸리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처음으로. 뭐 우리는 다 예상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자가 그래서 이 나노 입자가 얼마나 이 세포에 독성이 있는지는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또 대책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나 일반인들에겐 그런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이 폭력, 바람직한 관계를 이렇게 왜곡하는 모습은 우리 발끝에서 머리까지 있습니다. 잠깐 잘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폭력의 기원을 보면 집단 이기주의나 인간만을 위한 거나 그러한 그 관계의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게 이제 이종장기 개발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장기가 필요하니까 다른 동물의 장기를 만들어서 내 안에 집어넣어 살자. 여러분 에이즈 들어보셨죠? 광우병, 또 뭐 사스, 뭐 요즘 신종플루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뭐 이종장기하고 에이즈나 광우병, 사스, 신종플루가 무슨 상관관계야? 다른 건데. 혹은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우리 음식에 막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자라면 관계성, 부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 연기적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종장기 개발 뭐 이런 연구가 다 뭔가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에이즈는 지금 밝혀진 거는 원래 원숭이의 병이었습니다. 걔네들은 같이 바이러스랑 지나기 때문에 이 에이즈 바이러스, 원숭이에서 에이즈는 그렇게 크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냥 잘 어울려 사는데 그게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있다가 이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있던 것이 1980년대 초에 미국을 통해서 인류계 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면역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랬죠. 신체적인 나를 담당하는 건 면역계라고. 근데 신체적인 나를 담당하는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무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랑 틀린 겁니다. 무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지나가던 곰팡이가 날라와 앉아서 몸에서 피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암이 막 생기고, 나라는 걸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만 30년도 안 됐습니다. 이미 4천만 명이 2005년도 통계에도 4천만 명이 걸려 있고 지금은 뭐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만 30년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주위에 그런 에이즈 환자를 못 본다고 그래서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30년이 안 됐는데 3천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30대보다 더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태어날 땐 인류에게 있지도 않았던 병이 나타나서 휙 나타나서 이렇게 3천만 명을 죽였어요. 다. 이거 왜냐?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원숭이에 있던 것이 인간에게 오고, 뭐 프리온도 마찬가지죠. 광우병. 양에서 흔한 질병이에요. 양에서는 뭐 침으로도 막 한 마리가 걸리면 침으로도 전파되고 막 이래요. 마치 우리 독감 유행하듯이. 그리고 사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똥으로도 막 오염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양모와 양 고기를 먹고 나서 어쨌든 양가죽, 아니 양 내장 이거 아깝다. 이거 소에게 먹어보자. 소에게 막 먹였더니 저렇게 저 양에게 있던 그런 병이 소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 소고기를 먹은 인간에게 뇌에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이 인간광우병이 생겨서 죽어버려요. 이것도 역시 종간 장벽을 뛰어넘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고 걸리면 다 죽습니다. 이게 뭐 프리온이 나쁜가요? 혹은 뭐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쁜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예는 많지만 제가 뭐 여기서 더 하나 하면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이건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써서 그렇죠. 인간이 오래 살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나오면 어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생 내성 박테리아 나와도.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약회사가 좋아해요. 그럼 이거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들면 또 막 돈을 버니까. 근데 새로운 항생제 신약을 개발하려면 뭐 조그만 제약회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는 다국적 그 제약회사들에겐 이게 밥벌이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나 그래서 그럼 새로운 거 만들면 또 생명체는 새 항생 물질에 또 적응해서 또 내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생명체는 살아있고 주위와 관계한다고 그랬죠. 저기 보다시피 한 녀석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면 항생제를 접하지 않은 그 옆에 균에게도 그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쭉 퍼지는 거예요. 쟤네들도 생명체니까.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사람 의학에서 항생제 많이 쓰죠. 또 축산에서 항생제 무지 씁니다. 또 반려동물 수약 동물병원에서 항생제 많이 쓰고, 또 뭐 저희 대학의 어병학 교수는 장어구이집에 안 가요. 여기 뭐 장어 양식하는 분 계시면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안 가나 물어봤더니 최선 자기가 조사해봤더니 양식장에서 물고기 양식장에서 항생제를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생각이 안 난다 이래요. 그러니까 저 수생 양식에서 또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균들이 그 항생제를 쓰면 거기 적응해서 나올 때 저런 것들이 다 저기 보다시피 연결돼 있거든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남은 거는 호수 바다인데 이것마저 오염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분명히 알면서도 그 관계성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런 걸 다 한다면 이종장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균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뭐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장기를 내 몸 안에 들고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간다. 그래서 아 정말 그러면 대단하구나. 이제 살만 났다. 그런데 여러분 뭐 구제역이라든지 많은 동물 질병들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돼지장기를 갖고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돼지에 감염되던 균이 이제는 내 몸 안에 장기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건 똑같은 돼지장기니까. 그러면 거기서 막 증식된 그 동물의 법정 치명적인 법정 병원균이 내 몸 안에 있는 이종 동물의 장기만 탁 부시고 확 나가서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에서 보듯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신체에 적응하는 겁니다. 주위에 적응하는 게 원래 생명체예요. 그러면은 또 다시 그 더욱이 이종 동물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면역 억제제를 먹거든요. 면역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면역도 억제돼 있는 데다가 내 몸 안에 동물 장기에 그러한 동물의 병원균이 들어서 막 증식하고 자라다면서 우리 몸에 하나라도 적응을 하게 되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또 다른 에이즈가 되고 또 다른 광우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이종장기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위험도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CRT라고 해서 그런 거 반대하는 시민연합이 있습니다. 거긴 시민들, 의사, 수의사, 종교인들이 다 연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국가의 차원은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호주는 이제 개인 돈으로 사설 그 연구비로 연구하는 건 막지 않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호주에서는 개인 임상 실험마저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정말 우리 한국이에요. 이게 돈 된다고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그런 질병들의 관계성, 저도 물론 이런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내 연구만 하면 그런 관계를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는 이종 동물 장기, 과연 누구를 위한 연구일까? 굳이 동물 장기를 사용해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망, 동물을 죽여서. 또 이런 데 연구는 가난한 나라는 연구 안 해요. 왜냐? 이종 장기를 개발했을 때 그걸 돈 내고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즉 부자 나라에서나 이게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왜 지금 뭐 생명 존중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아프리카에서 단돈 1불만 있어도 일주일을 사는 나라에는 왜 또 안 도와주냐? 그러면 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생명, 뭐 환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연구다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걸 개발해서 팔 때 수익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바로 이렇게 자본주의에 종속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기술을 보실 적에 표면만 보면 안 돼요. 이면이 무엇이고, 이것이 연기적 관계에서 부처님 말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걸 보지 않고 단순히 뭐 이 과학 시대니까 이 과학주의에 물들어서 돈 된다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외국에서도 이런 이종 동물 장기는 회사에서만 해요. 나라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이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이 생명체나 이런 걸 생각할 적에는 이런 개체 고유성과 복잡계 현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과학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런 잘라들어간 과학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복잡계 과학으로 보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제가 그럼 이제는 어떻게 생명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복잡계 과학에서 설명드린 게 딱 3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기 전에 복잡계 현상의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명은 복잡계 현상입니다. 된장찌개도 복잡계 현상이에요. 그걸 넣어서 막 끓여서 새로운 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상전입니다. 3가지 특징인데, 첫째가 상전이, 영어로는 페이스 트랜지션인데 마침 불교의 상과 똑같은 상자를 써요.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복잡계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복잡계 현상인데, 그 특징이 첫째 상전이 현상이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계 상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려면 물을 끓여줘야 되죠. 그렇게 이 변화하기 직전까지 뜨거워 100도까지 막 됐을 때 이걸 임계 상태예요. 임계 상태를 딱 넘는 순간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돼요. 좋았던 부부가 헤어진다, 이혼했다. 그건 임계 상태가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터져가지고 다른 상태로 변한 거죠. 이게 복잡계 현상이에요. 우리 삶이 다 복잡계 현상입니다. 거꾸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안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임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폭발할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압력밥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불자라고 참지 말고 늘 가정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김을 빼는 수준에서 서로.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도 얘기하고 상대방 스트레스도 들어주고, 그리고 뭐 티격태격하면서도 가야 건강한 부부지, 나는 부처님 앞에 불자로서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러면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임계 상태가 돼서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뭐 다 똑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 김 빼기를 해라. 어쨌든 이런 상전이는 이 상이 확 변하면서 창발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척도 독립성입니다. 이거는 큰 현상이나 작은 현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프랙탈 구조에서 제가 아까 별 모양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중국의 한 도시가 다 망가지는 지진이 있어도 그걸 예측을 못하냐? 그럼 조금 흔들리는 지진이나 도시가 망가지는 지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질학자 구분을 못해요. 그럼 언제 그렇게 크게 지진이 되고 작은 지진이 되냐?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초기 조건, 처음 시작의 조건이 어떻느냐에 따라 큰 지진 되고 작은 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효과란 건 처음에 작은 것이지만 그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척도 독립성을 그 산불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그리면은 저렇게 저런 그래프로 나와요. 산불이 큰 놈은 횟수는 적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저렇게 오른쪽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사람 수나 사람 키 같은 거는 최홍만 씨가 아무리 크다 해도 5m가 돼요? 아니죠. 특정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규 부분 저런 거는 복잡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위에 사람 스타일일까요? 산불 스타일일까요? 산불 스타일이 돼요. 정말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 얻는 대선사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근데 뭐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 하는 건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깨달음도 복잡계 현상이다. 그리고 아까 상전이 척도가 척도 독립성, 세 번째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것은 뭐 몇 사람만 건너도 우리가 다 한다 이런 내덕 부조에서 나온 거지만 잘 나가는 거는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즉 내덕을 연결할 때 보면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어디다 내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연결할 때 저 구석에 아무도 안 온 데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뭐 네이버나 뭐 야후나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잘 나가는 데는 더 잘 내요. 그러다가 어느 상태가 되면 확 다른 상태로 변해서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래서 생명 현상뿐만 아니라 인식, 삶도 복잡계 현상이 되고 세 가지 특징은 상전이 척도 불변, 부익부 빈익빈.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저 왼쪽 그림은 프랙탈 이미지입니다. 아까 말한 프랙탈 컴퓨터로 간단한 걸 막 반복해서 나온 그림이 저 왼쪽 그림이에요. 멋있잖아요. 오른쪽은 만다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사들이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의 근원, 자기 근본 자성과의 어떤 체험을 형상화한 게 저 탱화인데 저 만다라에도 보면은 큰 부처님 있고 작은 부처님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과 개체고유성을 보면 최소한 생명체는 모두 개체고유성인데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내 모든 삶이 누적돼 있다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아까도 말했지만 150억 년의 시간의 누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루는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은 누적되지만 나라는 개체는 태어나고 죽어요. 그러나 나는 150억 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내 부모가 담겨져 있어요. 내 안에는 내 자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한 개체는 태어나서 죽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이 2500년을 이어서 쭉 내려왔죠. 근데 어떤 뭐 2500살 먹은 사람이 있어 계속 누가 와서 얘기해 준 건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은 왜 그렇죠?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분들이 태어나서 죽고 전달해주고 태어나서 죽고 계속 개체의 생과 사는 반복됐지만 그 하나는 쭉 내려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 개인은 태어나서 죽고 죽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담은 150억 년의 시간과 또 나로 말미암아 빚어진 시간은 그대로 마치 부처님 말씀 내려가서 이어져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내 몸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은 그러한 그 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짧은 납니다. 그것에 비해서 마음은 뭐 초등학교 친구 만날 때 곧 어린 시절 돌아가는 좀 나이를 안 먹죠. 그러나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내 안에 갇힌 나만의 삶이 아니라 정말 150억 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나, 내 안의 부모, 내 안의 할아버지, 내 자식을 모두 만나는 방법, 그 관계성을 연기적 관계를 체득하는 방법, 그게 우리가 내 생명과 삶이 복잡계라면 그것도 복잡계 현상이라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째, 깨달음, 그런 깨달음도 복잡계. 아까 이 부처님 이 사람 그래프가 있었죠. 깨달음, 복잡계 현상이라면 첫째 상전이가 있을 것이다. 상전이를 불가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명의 상태에서 부처님의 상태로 자기가 깨닫는 그러한 중생의 상태에서 부처의 상태로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상전이가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임계 상태, 임계 상태. 물을 미지근하게 끓여봤자 기체가 안 됩니다. 터질도록 아주 빵빵하게 변할 때까지 혹은 뭐 간단히 생각하면 부부가 헤어지는 거 생각하면 돼요.
헤어지기 직전까지 그 스트레스 상태까지 돼야 뭐 헤어지지, 뭐 그냥 쉽게 헤어지진 않잖아요. 그러한 임계성이 있을 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옛 선사들은 그걸 너무 간단히 말했어요. 뭐 저 자신도 제 은사 스님으로부터 가나선을 지도받았습니다만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머리 굴리지 말고 은산철배에 갇힌 듯이 해라. 은산철배에 갇혔으니 뭐 방법이 없죠. 답답만 한 거죠. 근데 그게 공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저도 잘 몰랐을 때는, 혹은 찌질이 같은 사람들은 야, 이 답답한데 이게 무슨 공부예요? 공부도 아니다. 그리고 딴 데로 가요. 그게 아니라 답답한 게 공부예요. 왜냐?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이게 그 답답함이 꽉 터질 때까지 가는 거. 그 임계 상태까지 가고, 그게 임계 상태까지만 자기가 했으면 떨어지는 뭐 다구름 소리건 뭐 깨지는 기왓장 소리건 탁 상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사들이 너무나 이 요점을, 우리 아이지 와서 복잡계과학이다 뭐다 뭐 통계 물리다 막 나오지만 거기에 나온 말을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두 번째가 척도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큰 대지진이나 작은 지진이나 사실 속성이 똑같다. 대소 현상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사들이 그랬죠. 야, 깨닫는 거 별거 아니야.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야. 사실 우리 세수할 때 다 코 만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속으로 에이, 스님 뭐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 대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큰 대선사의 깨달음이나 내가 뭐 오늘 오면서 사실 이제 빨리 오려고 차선도 막 위반했는데 속으로 아이고 내가 차선 위반하니까 뒷사람이 좀 놀랬겠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작은 깨달음, 이것과 속성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진짜 대선사의 깨달음은 뭐 이 근기가 무지 좋고 우리 무지 나빠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속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속성은. 그러나 다른 건 있죠. 크게 깨달거나 작게 깨닫거나 그걸 결정하는 건 초기 조건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게 나비 효과라는 것. 그러니까 선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선 공부할 때 뭐 이거 거기도 나오죠. 신신명인가. 호리유차 천지형격. 호리유차. 처음에 머리카락만한 차이가 있어도 나중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온다. 이거 참, 이건 제가 복잡계과학을 하기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복잡계과학에서 나온 나비 효과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옛날에 이런 과학이란 거에 없던 이 스님들이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복잡계과학이 사실 최첨단 물리학인데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을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대선사의 큰 깨달음이나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작은 깨달음의 속성이 똑같다면, 크기는 전혀 다르죠. 속성이 똑같다면 사실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꼭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수하며 코 만지기처럼 일상생활, 지금 이 자리의 소중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랬죠.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엄격한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러한 깨달음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매일 탱탱 놀면서 깨닫지 않아요. 절대. 평소에 자기 삶이 어떻게 깨달음을 향해서 매일 깨어서 살아가느냐가 그대로 부익부빈익돼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그건 각 개인의 삶의 역사성입니다. 거의 우린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느냐가 깨달음에 이어지는 것이지 그거 없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럼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상전이 척도독립 부익부빈, 이게 복잡계라는 현상인데, 이 복잡계 현상에서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발 현상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된장찌개의 맛.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창발이 뭐냐? 그거 봤을 때 저는 깨어 있음이라고 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부처님이 붓다가 한문으로 하면 각자죠. 각자. 오자가 아닙니다. 깨달을 오자. 깨어 있을 각자지. 그게 사실은 저 깨달음은 참 소중한 거지만 깨달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상전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새로운 창발 현상은 깨어 있음에 깨어 있음. 각 부처님.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차별이 아닌 차이로만 보일 수 있죠. 각자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 사람은 쓸모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 쓸모가 없으니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돈 없으니까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소위 3D 직종의
근무하면 3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사람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것이 깨어 있음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차별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다 각자 아름다운 모양일 뿐인 거, 그 화음이 되겠죠.